조용한 눈빛을 가진 작은 여자는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혔다. 배낭도 못 드는 주제에 총을 쏘고 싶다니. 웃음소리가 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농담을 하던 장교가 그녀의 소매를 걷어 올리자 방은 고요해졌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는 캐리 13이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몇 분 후 군용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한 장군이 내려와 말했다. 이 코드를 가진 사람은 내게만 보고한다. 사라 미첼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갈색 머리가 바람에 날렸다. 헬리콥터의 날개가 느려지면서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눈길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녀의 낡은 제복은 마치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것처럼 그녀의 몸에 조금 크게 걸쳐져 있었다. 그녀 주위의 신병들, 큰 체격의 짧은 머리를 가진 남자들, 단단히 묶은 포니테일을 한 여자들은 모두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분 전만 해도 웃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군의 부츠가 자갈 위를 걸어가면서 사라를 훈련장 한가운데에 혼자 남겨두었다. 그녀는 소매를 조정해 다시 문신을 가리고 막사로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는 변했다. 이제는 더 무겁고 마치 기지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다. 잠깐,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휴대폰을 꺼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달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사라로 돌아가 봅시다. 나토 훈련 캠프에서의 첫날은 그녀에게 가혹했다. 그곳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된 요새로 밤에는 바람이 울부짖는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정예 신병들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완전한 장비를 착용하고 마라톤을 뛰는 남자들, 눈을 가리고 소총을 분해할 수 있는 여자들, 그리고 사라는 최하위 부대에 배정되었다. 모두가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룹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랐다. 서류도 평판도 없이 단지 명단에 이름이 적혀 있었을 뿐이었다. 분대장인 카터라는 남자는 명령을 내릴 때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방해되지 않게 해, 미첼. 그는 마치 자선행위라도 하듯 물통을 던지며 말했다. 첫 주의 물류 훈련 중 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잔인함에 직면했다. 분대는 엄격한 마감 시간 안에 보급품 상자를 내려놓아야 했다. 사라는 조용히 꾸준한 손으로 상자를 쌓았다. 도노반이라는 넓은 어깨에 항상 비웃음을 지닌 신병이 그녀의 길에 상자를 밀어넣어 그녀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조심해, 자선 케이스.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 팔로 우리를 느리게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웃었고 날카로운 단발머리와 더 날카로운 혀를 가진 클레어라는 여자가 거들었다. 아마도 그녀는 우리 커피를 나르기 위해 여기 있는 거겠지. 그녀는 트레이를 균형 잡고 있는 웨이트리스처럼 흉내내며 말했다. 도노바는 사라의 상자를 잡고 그 내용물, 붕대와 식량을 흙에 쏟아버렸다. 어머나, 공주님, 그거 치워봐. 사라는 물품을 모으며 무표정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지만 어깨는 그녀가 억누르고 있는 폭풍의 조용한 신호처럼 긴장했다. 첫 번째 체력 훈련 중 상황은 더 나빠졌다. 분대는 40파운드의 짐을 들고 진흙밭을 가로질러 밧줄을 타고 철조망 아래를 기어야 했다. 사라는 부츠가 진흙에 잠기면서 뒤처졌다. 항상 비웃음을 지닌 젠슨이라는 신병이 그녀를 지나치며 조깅했다. 이번 건 쉬게 해줘. 그는 카터에게 말했다. 손톱이라도 삘라. 다른 사람들은 웃었고 비싼 로션 냄새가 항상 나는 매끈한 머리를 가진 라일리라는 여자가 사라에게 들릴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다. 군대가 왜 그런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거지? 사라는 계속 움직이며 땅을 응시했다. 대답하지 않았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짐의 끈을 더욱 꽉 잡았다. 드문 여유 시간에 사라의 조용한 유능함이 드러났다. 분대는 고장난 라디오 주위에 모여 있었고 잡음이 어떤 신호도 잠식하고 있었다. 신병들은 선을 만지작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다. 사라는 앞으로 나서서 케이스를 풀었다. 1분도 안 되어 그녀는 느슨한 회로를 연결했고 라디오는 명확한 좌표를 송신하며 다시 작동했다. 이를 지켜보던 와츠라는 노련한 교관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거 어디서 배웠어, 미첼?
그의 목소리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사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바지에 손을 닦았다. 그냥 배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왓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듯 링글했다. 사라가 걸어가는 동안 젠스는 운이 좋았겠지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왓츠는 그를 조용히 만드는 눈빛을 보냈다. 그날 밤 저녁 식사에서 식당은 시끄러웠고 쟁반이 부딪히는 소리, 익히지 않은 스튜의 냄새가 가득했다. 사라는 테이블 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접시는 거의 손대지 않았다. 방 건너편에서 젠스는 친구들에게 몸을 기울이며 그녀를 가리켰다. 저 제복 좀 봐. 그는 소음을 뚫고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쓰레기통에서 꺼낸 거 아냐? 더 큰 웃음이 터졌다. 근처에 앉아있던 라일리가 덧붙였다. 아마도 내기라도 해서 여기 온 거겠지. 토레스라는 남자는 셔츠 밑에 금목걸이를 항상 걸고 있는 남자였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말했다. 아니, 그녀는 그냥 길을 잃은 거야. 누군가 그녀에게 타이핑풀은 저쪽이라고 말해줘. 테이블은 폭발했다. 사라는 접시 위로 멈춘 포크를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똑바로 앞을 바라보았다. 한마디도 한 번의 시선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앉아있는 방식, 척추가 곧고 어깨가 여전히 있는 방식은 그녀 주위의 공기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의료훈련 중 괴롭힘은 더 악랄해졌다. 분대는 야전 응급처치를 연습하고 있었고 모의 상처에 붕대를 감는 훈련을 했다. 사라는 파트너 없이 붕대와 부목이 놓인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가짜 미소와 수다를 좋아하는 메러디스라는 신병이 그녀의 기회를 포착했다. 오, 간호사 아무개다. 그녀는 사라의 발치에 붕대를 던지며 말했다. 울지 않고 매듭 하나라도 묶을 수 있겠어? 방은 메러디스가 마네킹을 잡고 가짜피를 팔에 바르는 것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 고쳐봐. 괴에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녀는 마네킹을 사라에게 밀어붙였다. 사라는 떨어지기 전에 마네킹을 잡았다. 다른 사람들은 간호사 아무개라고 외쳤다. 사라는 마네킹을 안정시키며 빠르게 상처를 완벽하게 감쌌다. 그녀는 메러디스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턱은 꽉 다물어졌고 붕대는 거의 끊어질 정도로 단단히 묶였다. 다음 날 아침 모의 작전 중 상황이 바뀌었다. 분대는 야간 행군을 하며 휴대용 GPS 장치를 사용해 숲을 탐색하고 있었다. 선두 정찰병인 월시는 눈썹에 흉터가 있었고 자신감 가득한 태도로 좌표를 외쳤다. 사라는 뒤에서 그녀의 손전등이 어둑해진 채 따라가고 있었다. 중간쯤 그녀는 멈춰서 월시의 화면을 쳐다보았다. 레이더 함정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고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월시는 얼굴이 붉어지며 돌아섰다. 뭐라고 했어? 쓸모없는 존재. 그는 쏘아붙였다. 네가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사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GPS에 깜빡이는 점을 가리켰다. 그건 적의 주파수야. 확인해봐. 월시는 웃음을 터뜨리다가 화면이 붉게 변하고 경고가 울리자 놀랐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렸다. 철수, 기지로 복귀. 분대는 얼어붙었고 그들의 시선은 사라에게 향했다. 나중에 사령관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다가왔다. 누가 그걸 발견했나? 그는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처에 서 있던 카터는 사라를 힐끗 보았다. 턱이 굳어 있었다. 야간 순찰 훈련 중 사라의 본능이 다시 한번 상황을 구했다. 분대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주변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다. 나이트 비전 고글에 의존해야 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월시는 야생동물이라며 무시했다. 사라는 주변을 스캔하며 금속의 섬광, 숨겨진 함정을 발견했다. 그녀는 월시의 팔을 잡아당겨 그가 앞으로 나아가기 직전에 멈췄다.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원들은 그녀가 모형 폭발물에 연결된 전선을 추적하며 무릎을 꿇자 얼어붙었다. 강사인 홀트라는 엄격한 여자가 그것을 확인했다. 그것이 너희 팀의 절반을 날려버렸을 거야. 그녀는 사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잘했어, 미첼. 다른 이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허세는 사라졌다.
월시는 작은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홀트의 눈초리에 말을 멈췄다. 사라는 무릎에 흙을 털어내며 평온한 얼굴로 일어섰다. 막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침울했다. 월시는 장비를 내던지며 운이 좋았다고 중얼거렸다. 라일리는 눈을 굴리며 사라를 지나쳤다. 자만하지 마, 미첼. 그녀가 말했다. 한 번의 실수로 군인이 되는 건 아니야. 사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부츠끈을 풀며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였지만 눈은 어둡고 조용한 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동안 그녀의 손가락이 문신 위에 소매를 스쳤고 그것이 여전히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문에서 지켜보고 있던 하루 중령을 제외하고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자리를 떠났다. 다음 주 지도 읽기 훈련 중 괴롭힘이 심해졌다. 팀원들은 들판에 흩어져 회색 하늘 아래 좌표를 표시하고 있었다. 사라는 혼자 서서 지도가 깔끔하게 접혀 있고 연필로 정확한 지점을 표시하고 있었다. 가빈이라는 큰 목소리와 잔인한 성격을 가진 신병이 그녀를 발견했다. 봐, 그래프 그리는 애다. 그가 소리치며 그녀의 지도를 빼앗아 반으로 찢었다. 이게 뭐야? 아무데도 없는 보물지도? 다른 이들은 그가 조각을 바람에 던지자 웃었다. 근처에 서 있던 클레어가 덧붙였다. 콜럼버스라도 된 줄 알겠지. 길 잃고 쓸모없는. 가비는 사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위협했다. 지도나 주어와 쓸모없는 놈, 내 길을 알아야지. 사라는 바람에 날아가는 조각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예비 지도를 꺼내어 펼치고 계속 작업을 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의 조롱보다 더 크게 울렸다. 며칠 후 무기 점검 중 긴장이 폭발했다. 팀원들은 줄을 서서 총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브레그라는 장교가 줄을 따라 내려갔다. 그는 키가 작고 목소리가 안개 경적처럼 울리는 사람이었다. 사라에게 다다랐을 때 그의 눈이 좁아졌다. 좁아졌다. 왜 항상 그 손목을 가리고 다니냐, 미첼? 그가 소리쳤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아당겨 소매를 걷어 올렸다. 문신이 형광등 아래 반짝이며 그녀의 창백한 피부 위에 검게 드러났다. 방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폭발했다. 젠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문신 가게에서 가짜로 한 거야? 그는 몸을 구부리며 말했다. 라일리는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었다. 아마 고등학교 때의 감성기였겠지. 브레그조차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20년 동안 군사 코드를 봐왔지만 저건 쓰레기야. 사라는 팔을 되찾으며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잠시 브레그를 응시했고 그는 웃음을 멈췄다. 줄로 돌아가 그가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전술 브리핑 중 사라의 숨겨진 전문성이 드러났다. 팀원들은 화면에 투사된 복잡한 도시 공격 계획을 분석하고 있었다. 리드라는 이름의 강사가 접근 방법의 결함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뒤에 서 있던 사라는 손을 들었다. 동쪽 측면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녀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불을 끌 유인책이 필요해요. 리드는 찡그렸지만 계획을 확인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그가 말했다. 다이어그램을 조정하며. 방은 조용해졌고 신병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리드는 사라를 향해 돌아섰다. 어떻게 알았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소매 끝을 두드렸다. 보면 분명해요. 리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를 처음 보는 것처럼 표정이 변했다. 다른 사람들은 웃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새로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날 밤 하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램프 하나를 켰다. 그는 그 문신을 보았다. 코드 KL123을 들었다. 그것은 깊이 묻혀있던 무언가를 끌어당겼다. 몇 년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는 잠긴 서랍에서 오래된 암호화된 파일을 꺼내며 액세스 코드를 입력하는 동안 손이 떨렸다. 화면이 깜빡였고 거기 있었다. 고스프 바이퍼 짬 미첼 S 사살수 258. 젊은 사라의 흐릿한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4년 전에 사라졌어. 그가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는 정말 누구야?
다음 날 아침, 그는 훈련장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부츠끈을 묶느라 바빴고 그의 커피는 손도 대지 않았다. 실탄 훈련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균열을 일으켰다. 팀원들은 사격장에 나가 있었고 공기는 화약 냄새로 가득했다. 사라는 가장 쉬운 목표물을 받았다. 50야드 거리의 고정 실루엣. 근처에 서 있던 카터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발이나 쏘지 마, 미첼. 그가 말하며 걸어갔다. 다른 사람들은 소총을 조준하며 목표물을 맞췄다. 사라는 조용히 거의 매끄럽게 선에 섰다. 하지만 젠슨이 과시하며 그녀의 사격선을 넘어 비틀거리며 그녀의 조준을 방해했다. 그녀의 총알은 빗나가 금속 기둥에 부딪혔다. 사격장은 웃음으로 폭발했다. 젠슨은 주머니에서 마커를 꺼내며 웃었다. 제로 하나 더 추가해줄게. 그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소매에 낙서를 했다. 네. 완벽한 제로를 위한 완벽한 숫자. 다른 사람들은 그를 등 두드리며 환호했다. 사라는 뒤로 물러서며 눈이 차갑고 날카롭게 번쩍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지로 잉크를 닦아내고 다시 목표를 향해 돌아섰다. 식기세척 중 괴롭힘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변했다. 사라는 냄비를 닦는 임무를 맡았고 소매를 걷어 올린 채로 문신이 잠시 드러났다. 이빨이 깨진 앨리스라는 신병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국자를 잡고 냄비를 두드려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모두 봐, 예술 전시야. 그가 소리치며 사라의 손목을 가리켰다. 캘리포니아에서 뭐 했어? 나쁜 틴더 데이트에서의 사살수? 방은 폭소로 가득 찼다. 테이블을 닦고 있던 메러디스가 덧붙였다. 아마도 콜 오브 듀티에서의 점수일 거야. 사살 제로, 전사 전부. 앨리스는 기름진 걸레를 사라에게 던져 가슴에 맞았다. 가려, 가짜, 창피해. 사라는 걸레가 떨어지기 전에 잡아 깔끔하게 접어 한쪽에 두었다. 그녀의 눈은 잠시 앨리스를 응시했고 그는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움찔했다. 그날 오후 캠프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저격수 시험이었다. 다양한 거리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5개의 목표물. 베테랑과 신병을 구분하는 테스트였다. 메달로 가득한 가슴을 가진 브룩스 장군이 사격장 가장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신병들은 흥분했지만 사라는 뒤에 서서 총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카터는 웃었다.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쓸모없는 놈. 그가 말했다. 하지만 사라는 앞으로 나서며 자갈 위를 조용히 걸었다.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서로를 쿡쿡 찔렀다. 자기 자신을 망신시킬 거야. 라일리가 속삭였다. 사라는 총을 장전하며 손이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탕탕탕탕탕 5발의 총알 5개의 명중 6초 만에. 사격장은 조용해졌다. 브룩스는 얼굴에 아무런 표정 없이 걸어왔다. 그는 사라의 손목을 들어 문신을 보고 얼어붙었다. 켈워 3.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그녀를 보았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가 정확히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보았다. 시험 후 조용한 순간에 그레이슨이라는 오래된 강사가 사라에게 다가왔다. 그는 은퇴했지만 저격수 시험을 관찰하기 위해 호출되었다. 사라가 총을 청소할 때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은 현장에서의 수년간의 경험으로 인해 거칠었다. 난 한때 바이퍼를 알았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 똑같은 표정, 그녀의 손목에 똑같은 코드. 사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췄다. 그레이스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어 단 하나의 번호가 새겨진 것을 보여주었다. 00G1. 그녀는 내 부대를 구했어. 팔루자. 그녀의 이름은 몰랐다. 그는 벤치에 태그를 놓고 걸어갔다. 사라는 그것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금속을 스치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무게는 공기 중에 걸려 있었다. 그날 밤 막사에서, 식당에서, 기지의 어두운 구석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6초 만에 5발, 토레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런 사람은 없어. 저녁 내내 조용했던 라일리가 쟁반을 내리쳤다. 우연이야?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젠슨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는 혼자서 소총을 닦고 있는 사라를 계속 쳐다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밀하고 거의 기계적이었지만 얼굴은 다시 차분해졌다. 그림자에 서 있던 헤로도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브룩스에게 파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문을 잠그고 대화했다. 그녀가 정말로 013이라면 브룩스가 말했다.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숨기는 걸까? 헤로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것을 알아차렸다. 사라의 침상은 다른 것보다 깔끔했고 그녀의 장비는 몇 초 만에 사라질 수 있게 정리되어 있었다. 캠프 기록을 위한 단체 사진 촬영 중에 잔혹함이 다시 나타났다. 부대원들은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줄을 섰고 사진사는 렌즈를 조정했다. 사라는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그녀의 낡은 장비는 반짝이는 대열 속에서 어울리지 않았다. 근처에 서 있던 도노바는 클레어를 밀었다. 사진에서 빼!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클레어는 비웃으며 사라 앞에 서서 그녀를 가렸다. 미안, 미첼. 이건 진짜 군인들을 위한 거야. 그녀는 달콤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사는 망설였지만 도노반이 계속 촬영하라고 손짓했다. 지금 찍어. 그녀는 여기 있을 자리가 없어. 셔터가 클릭되자 부대원들은 웃었고 사라는 제외되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났고 손은 주머니에 들어갔지만 손가락은 작고 검은 태그를 감쌌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일주일 후 최후의 타격이 왔다.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호리호리한 신병 루카스는 조사를 해왔다. 그는 훈련 중에 사라가 자신보다 더 잘 쏜 이후로 그녀를 항상 미워했다. 그는 기록실에 가서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인쇄된 서류를 들고 돌아왔다. 훈련 중 휴식 시간에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깃발처럼 그것을 흔들며 소리쳤다. 이건 가짜야. 그녀의 파일을 찾았어. 군 경력도 없고 허가도 없어. 아마 스파이일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거렸다. 루카스는 물통을 들고 앉아있던 사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유니폼에서 이름표를 찢어내며 천을 찢었다.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그는 침을 튀기며 말했다. 군중은 조용해졌다. 사라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주머니에서 동전 크기의 작은 검은 태그를 꺼냈다. 그것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세계에서 몇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는 유령부대 명령 토큰이었다. 마당의 공기가 빠져나갔다. 루카스는 뒤로 물러서며 창백해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기지는 달라졌다. 더 조용하고 더 긴장된 분위기였다. 신병들은 고개를 숙였고 농담은 사라졌다. 사라는 항상처럼 훈련장으로 걸어갔고 그녀의 부츠는 먼지를 긁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다. 존경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다. 아마도 두려움 또는 죄책감. 출석 점호 중에 카터는 그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다. 미첼,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그녀의 손목으로 향했다.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갔다. 근처에 서 있던 라일리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젠스는 거리를 유지했고 그의 비웃음은 사라졌다. 식당에서 그렇게 소란스러웠던 토레스는 갑자기 그의 부츠를 닦는 것에 집착했다. 오직 헤로만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지켜보았고 이제 그의 노트북은 치워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쓸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전고가 지나자 하늘에서 낮고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군용 헬리콥터가 계곡을 넘어오며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신병들은 훈련 중간에 멈춰 먼지를 막기 위해 손을 가렸다. 헬리콥터는 마당 한가운데에 착륙하며 자갈을 날렸다. 한 남자가 나왔고 그의 유니폼은 깔끔했고 얼굴은 단단했다. 특수작전 사령관 해밀턴 장군이었다. 그는 기지를 폐쇄하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봉인된 지시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신병들을 보지 않았다. 장교들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당 가장자리에 홀로 서 있는 사라를 찾았다. KL-0113, 그는 바람을 가르며 말했다. 너는 소환되었다. 지금부터 이 기지는 네가 지휘한다. 그는 군중을 향해 돌아서며 그의 시선은 강철 같았다. 누구든 그녀를 무시하면 너희 이름은 부처에 기록될 것이다.
사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소매를 조정하며 문신을 가리고 헬리콥터 쪽으로 걸어갔다. 근처에 서 있던 루카스는 무릎을 꿇고 손이 떨렸다. 아무도 그를 일으켜주지 않았다. 헬리콥터의 소리가 사라지자 페리라는 젊은 중위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심이 서 있었다. 그는 캠프 내내 조용했던 책을 좋아하는 타입이었다. 그는 구겨진 편지를 들고 있었고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미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아카이브에서 이것을 찾았어. 시리아 임무에서의 것. 유령 바이퍼 013이 내 형의 부대를 구했어. 군중은 돌아섰고 속삭임은 사라졌다. 페리의 손은 떨렸고 그는 큰 소리로 읽었다. 그녀는 2명의 부상자를 지뢰밭을 통해 옮겼어. 메달을 요구하지 않았어. 사라는 헬리콥터 문에 손을 얹고 멈춰졌다. 그녀는 페리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에게 안전하라고 전해줘.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헬리콥터에 올라탔다. 페리는 편지를 움켜쥐었고 헬리콥터가 이륙하자 그의 어깨는 더 곧아졌다. 여파는 조용했지만 실제했다. 루카스는 다음날 사라졌고 그의 기록은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로 표시되었다. 라일리의 소셜미디어는 그녀가 자칭 군인에 대해 비꼬는 댓글을 올렸던 곳 스크린샷이 바이럴되자 어두워졌다. 그녀는 전술장비 브랜드와의 후원을 이뤘다. 그녀의 DM은 그녀를 비난하는 메시지로 가득 찼다. 마커를 그렇게 빠르게 사용했던 젠스는 승진에서 제외되었다. 그의 친구들은 식당에서 그와 함께 앉지 않았다. 가장 크게 웃었던 토레스는 그의 상사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의 가족 사업은 군 계약에 의존했지만 갑자기 검토 중이었다. 도노반의 엘리트 부대 지원은 거절되었다. 그의 이름은 행동 문제로 깃발이 꽂혔다. 클레어는 명문 훈련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그녀의 파일은 팀워크 부족을 언급했다. 메러디스의 가족은 그녀의 군 경력을 자랑하던 것을 멈췄다. 앨리스는 외딴 전초기지로 재배치되었다. 그의 영광의 꿈은 사라졌다. 개비는 장비 손상에 대한 공식 조사를 받았다. 그의 경력은 정체되었다.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사라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일주일 내에 떠났다. 그녀의 침상은 비어 있었고 장비는 치워졌다. 기지는 그녀 없이 텅 빈 느낌이었다. 아무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잃은 듯했다. 헤로우는 그의 책상에서 그녀의 깔끔하고 기울어진 글씨로 한 줄이 적힌 쪽지를 발견했다. 파일을 잠가. 그는 그날 밤 그것을 태웠고 쟤는 바람에 흩어졌다. 브룩스 장군은 그녀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밤늦게 그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곤 했다. 수년 전에 유령 바이퍼들, 뒤쪽에 서 있는 젊은 여인,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손목은 드러나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다가 다시 넣곤 했다. 몇 년 후 몇몇 신병들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자주도 아니고 오래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가 서 있던 방식, 움직이던 방식, 그녀의 침묵이 그들의 외침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던 방식을 기억했다. 그들은 문신, 헬리콥터, 장군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들은 궁금해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묻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았다. 사라 같은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교훈을 남긴다. 그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 약하지 않았고 길을 잃지 않았고 짐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무언가였다. 그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결국 그녀는 그들의 존경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잉크와 침묵에 새겨진. 그들은 그녀를 판단하고 조롱하고 부수려고 했지만 그들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 걸었어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팔로우를 눌러 저와 함께 실현,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치유의 여정을 걸어보세요.